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응원 릴레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여러분 다들 아시죠? 특히 이 덕분에 챌린지가 고마움과 존경을 뜻하는 수어로 표현이 돼서 더더욱 그 의미가 깊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만큼이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도 있죠. 매일 발표되는 정부 지자체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쉴 새 없이 표정과 손짓으로 재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수어 통역사 분들 말입니다. 이분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통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수어 통역사 협회 회장 조성현 회장을 초대해서 이 수어 통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현 회장은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 우연히 청각장애인들과 인연이 닿으면서 1989년 수어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이후 한국청각장애인 복지회 청음회관에서 15년 동안 일을 하다가 1992년 KBS 장애인 프로그램 사랑의 가족으로 방송에 입문하게 됐고요. 이후 KBS 뉴스 프로그램 수어 통역을 맡게 됐습니다. 최초의 합동 TV 토론회였던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부터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대선 토론 수어 통역을 담당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통역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조성현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게 인사예요? 네, 안녕하세요라는 수어로 인사드렸습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어를 직접 보고 계신데 예. 우리 조성현 회장님은 저랑 여러 번 만나셨죠? 예, 대통령 후보님들 그 토론회 할 때 그러니까요. 예, 자주 뵀었죠. 저는 진행을 진행하셨고 제가 뒤에서 수어통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예, 맞습니다. 네. 수화라고 저는 옛날에 들었었는데 예. 수어로 바뀌었나요? 2016년도에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이 되고 그때 이제 한국 수화 언어를 줄여서 한국 수어 그리고 그걸 또 줄여서 수어. 그 전에 쓰던 수화, 수어 저희들도 아직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화, 언어. 네, 한국 줄여서 수화 언어를 줄여서 수어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덕분에 챌린지. 예. 그게 왼손을 펴고 오른손 엄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저도 저 후배 통역사 통해 가지고 지목 받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요. 원래는 수화가 오른손을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사람의 의미를 뜻하는 수화거든요. 예. 그 수어를 밑에서 받쳐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존경의 의미로 존경합니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예, 존경합니다라는 뜻의 수어를 가지고 예. 지금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죠. 요 뜻이 존경합니다. 예, 존경이라는 수어 뜻이 됩니다. 살짝 밑에서부터 올려야 되는군요. 이 사람을 밑에서 이렇게 받쳐서 올려드리는 모습. 근데 화면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자꾸 막 내려 찍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존경합니다 하긴 하는데 의미가 중요한 거지 수화가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지금 그 챌린지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SNS상에서. 네. 이 요즘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 많이 바빠지셨죠? 전국 지자체의 브리핑 현장 매일매일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제 KBS에서 방송에서 수화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배들이 이제 코로나 현장 브리핑 현장에서 직접 이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대책본부 또 지자체장들 그 브리핑을 할 때 옆에 바로 서가지고 수화 통역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진행하는 그 무슨 후보 토론회 이런 거 할 때는 화면에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원을 파서 그 원 안에 조성현 회장이 저뿐만 아니라 어쨌든 통역사들이 통역분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보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 경기지사 바로 옆에 서가지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방송에서 수화 통역이 이제 방송법이라든지 그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든지 보면 전체 화면에 16분의 1 사이즈 크기로
최저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화면에 16분의 네, 1 사이즈 크기로. 그 이상. 네, 그렇죠. 그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대국민 담화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행사나 이런 재난방송 때는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예. 이제 각 방송사에서 최저인 가이드라인 16분의 1 사이즈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그동그란 원팟을 네, 켜는. 네. 그래서 농아인 분들이 그래서 이제 수화가 작아 보이니 좀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대통령 담화나 이런 이번에 질병이라든지 이런 브리핑할 때 현장에서 직접 수화 통역을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런 네. 건의도 하고 인권위 진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처음으로 이제 현장에 통역사가 쓰게 된 거죠. 현장의 바로 옆에 네네. 똑같은 사이즈로. 같은 사이즈로. 이번 코로나 계기로 그 농민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그 16분의 1 사이즈 조그만 원안에서 하는 거는 식별되기도 어렵죠. 그렇죠. 가까이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부긴 한데 어느 분은 농인들 보고 TV 큰 거를 사서 보라는 얘기. 아이고. 농담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마스크도 전혀 안 쓰고 하시는데 네. 마스크 맞습니다. 쓰면 의미 전달이 안 됩니까? 저희 협회로도 그 항의 전화들이 가끔 온 적이 있었는데 몇 번 있었는데 수화통역사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고 코로나19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써라.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수화통역이라는 게 손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분들의 감정이나 얼굴 표정, 느낌들을 이제 저희 얼굴 표정, 저희는 비수지 언어라고 하는데 수어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닌 얼굴 표정도 전달이 돼야 된다. 또한 이제 입모양을 읽는 구화라고 입모양을 보고 읽는 그 청각장애인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니까 그러면은 그 요리사들이 쓰는 그 투명한 마스크 거 그걸 쓰고 하라고 예.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표정과 그 입모양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수어라는 것 자체가 이 손으로 전달되는 의미보다는 얼굴 표정으로 전달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하나 예를 좀 들어봐 주시면. 뭐 희노애락 같은 부분들 우리가 기쁘다 할 때는 얼굴 전체가 밝게 펴져야 되고 슬프다라는 수화를 슬프다라는 수화할 때는 웃으면서 해버리면 농인분들이 손이 틀린 줄 알고 얼굴은 사람이 속일 수 없잖아요. 슬픈 수화를 하는데 웃고 있으면 수화가 틀린 거죠. 그래서 슬프다 할 때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거 있죠. 인상 쓰고. 기쁜 표정으로 할 때는 기쁜 수화, 기쁘다, 반갑다 할 때는 기쁜 표정으로 하고 슬프다 할 때는 인상을 좀 쓰고 또 질문할 때는 우리가 눈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수화가 질문은 손으로 안 써도 돼요.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얼굴을 이렇게 크게 하고 눈을 크게 하고 상대방을 쳐다보면 그게 묻는 거예요? 질문이 되는 거죠. 이 코로나19라는 거는 새로 나온 단어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표시해요? 우리도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아예 안 써봤고 처음이었잖아요. 처음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방송 통역을 하면서 그 뉴스 원고 내용 자체가 박쥐폐렴이라는 말을 썼어요. 박쥐한테서 왔다고. 박쥐에서 전염이 됐다고 박쥐폐렴 또는 우한폐렴 그건 좀 뒤고 그 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 호흡기로 전염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란 수화인데 코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페르병이 걸렸다. 그래서 바이러스 코로 들어간 바이러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다가 방금 새끼손가락 이렇게 바이러스 벌레 바이러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코로 들어간다. 코로 이제 전염이 된다. 그래서 호흡기로 전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농아분들이 계셨고 폐병을 일으킨다. 그러다가 우한에서 이제 발병 원인이 됐다. 그래서 우한시 중국 우한시라는 수화를 써서 그건 우한이 우한시입니다. 우한시. 저 한국 수화가 아니라 중국 수화로 우한시를 나타내는 수화예요. 중국 수화도 또 알아야 돼요. 그럼 각 나라마다 수화가 다 다르고요. 우리 언어처럼. 그래요. 네네. 일본 수화, 한국 수화, 미국 수화. 이게 세계 공통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언어기 때문에 네. 수화가 이제 제수처나 마인 같은 것들이 아니라서 그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문화에 따른 수화가 다 달라지죠. 그럼 방금 같은 경우 중국 수어를 모르시는 농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면 이제 배워야 되죠. 아이고,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듯이 똑같이 봤습니다. 세상에나. 그러니까 우한에서 전염됐을 때 저희도 중국 농아인한테 연락을 해서 화상 통화를 해서 니네 우한시를 수화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물어봐서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쓴다. 우한에서 전염된 폐병, 코로나. 그러다가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이제 코비드19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라고 썼잖아요. 예. 그 뒤에 이제 조금 또 바뀐 게 이렇게도 사용을 했고. 그건 뭐예요? 이것도 사실 아까 우한에서 딴 건데 우한에다 코로나 C에다가 바이러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 유에서는 지역명 동물 이름을 전염병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바뀐 게 또 이렇게 최종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이게 코로나 모양. 뿔 나온 거, 뿔. 동그란 원에 뾰족뾰족 나온 코로나 모양의 C자, 영어 알파벳 C자 합쳐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그거는 세계 공통이에요? 아니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참.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이 코로나라는 뜻과 이 코로나 지금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 설명을 들으면서 아니 수어는 세계 공통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한글을 지킨 것처럼 농인도 각자의 그 언어에 대해서 자기 문화가 들어가 있고 언어 속에는 그런 겁니까? 바꿀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에서 가장 사랑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랑이 어머님의 자식에 대한 그렇죠. 내리사랑. 그렇죠. 여기 이 문화에서 이게 아이의 머리, 엄마의 손.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모습에서 사랑이라는 수화가 나왔고요. 또 미국 문화 가면은 그들은 이제 인사가 포옹 문화잖아요. 러브가 이렇게. 다르군요. 미국 사람들한테 야 사랑 이걸 써본다고 못 알아들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수어라는 것을 언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각 국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죠. 예. 아주 새로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수어도 고유의 문화가 있다. 나라마다. 네. 혹시 사투리도 표현이 됩니까? 사투리도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사투리가 있는 거죠. 있어요. 네, 우리 말에 사투리가 있듯이 예. 수어도 사투리가 있는데 사투리가 만들어진 계기가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또 우리도 북한하고 지금 7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북한 수하고 저희 수하고 좀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가면 사투리를 쓰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주로 활동하고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럼 해독이 안 돼요? 지방 가면 못 알아보는 수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지방 농아인들 만나면 농민분들이 너는 방송에서 나오는 놈이 왜 수어를 모르냐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저는 사실 말도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전 이제 문 대통령님도 이제 사투리를 좀 경상도 사투리 쓰시고 최근에 이제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 브리핑 하실 때 보면 그 사투리로 하실 때 제가 통역을 직접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 확진자 10명 이렇게 하는 10명의 사망자 3명 있었는데 10명이라고 읽으시는데 이게 사투리 발음을 제가 잘못해서 10명으로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대구 사투리로. 그 10명이 저한테는 50명으로 들려가지고 50? 네. 그래가지고 했다가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어도 우리나라와 외국이 다르고 지방마다 사투리까지 표현이 다 있더라. 네, 제가 한번 사례로 보면 남원에 한번 뭐 일이 있어서 내려간 적이 있다가 우연히 농민분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서울에서 같은 경우 콩나물을 이게 콩이라는 수하고 이렇게 콩나물 꼬리 모양 콩나물 이렇게 쓰는데 서울에서는 남원에 갔더니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수하냐 그랬더니 콩에 꼬랑지가 달렸으니까 콩나물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전라도고. 네,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 다르고 또 이제 지역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지방의 지역을 뭐 진주라든지 뭐 이런 지명들을 서울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 분들은 또 자기 지역의 나름 이름을 또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어통역사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글이나 우리말에는 이제 표준어라는 게 있잖아요. 수어에도 표준이 있어요?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해서 사전이라고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뭐랄까요? 공유가 안 돼서 공감이 안 돼서 각 지역마다 서로 자기 수어가 맞다. 근데 우리 조성현 회장이 방송에서는 제일 오래되셨잖아요. 방송에서 그렇죠. 하시는 조성현 회장의 수어가 표준이겠네. 그렇지는 않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쓰는 농아인은 표현이 우리 한국말에도 마찬가지로 너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나는 이렇게 쓰는데 코로나를 너는 왜 이렇게 쓰느냐 너는 왜 이렇게 쓰느냐 서로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렸다 이거 하나 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요 마지막 만들어진 게 국립국어원에서 수어도 이제
그 2016년도 한국 수어 언어법을 만들어지면서 한글과 수어, 농인들이 쓰는 수어를 이제 저희의 한국의 고유 언어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다 방송에서 다른 통역사들이 다르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그럼 통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나온 게 코로나19로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농인분들이 각자 자기가 쓰는 수어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직까지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런 표준화 작업할 수 있는 기구가 빨리 만들어져야죠. 네네. 그 이제 앞으로 하실 과제네. 회장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맨 처음 우리 인사하면서 그 대선 후보 토론회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 네네. 그때 보면 토론자는 한 서너 명씩 있는데 네. 혼자 하시잖아요. 네네. 통역을. 네. 근데 왜 토론회 같은 경우는 한 후보가 말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끼어들어가서 둘이 동시에 말하는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방송 용어로 이렇게 씹힌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씹힌다, 물린다. 오디오가 물린다라고 하죠. 그거 어떻게 통역해요?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협회장이 되면서 중앙선관위 가가지고도 한번 건의를 한 적도 있었고, 외국 사례는 통역사가 여러 명이 동시에 출연자 숫자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안을 했었는데, 선관위에서는 방송 기술상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 KBS 돌아와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여쭤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의지가 없는 거죠, 서로. 그런데 제가 하다가 보면 두 분이 대화를 하게 되면 보통 두 분이 토론을 하시잖아요. 한 분이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으니까 사회 보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A라는 후보자한테 시간을 줬는데 B라는 후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막 말을 해버리면 저는 이 허락해 주신 그분의 시간이니까 그분의 시간을 중심으로 이분이 뭔가 질문을 하는 경우라면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경우는 하지만 의미 없이 막 끼어들어오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건 무시. 네, 사회자분이 시간을 주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토론할 때 투샷 카메라로 두 분이 같이 나올 경우에는 이야기하는 분하고 같은 방향으로 몸을 돌려가면서 이쪽에 분이 얘기하실 때 왼쪽 분이 얘기하실 때는 제가 오른쪽을 보면서 얘기하고 오른쪽 분이 얘기하실 때는 왼쪽 분을 봐서 이 시청자의 누구인이 볼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는 얘기를 수화통역하고 있구나 볼 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선 토론 같은 게 가장 집중도도 높고 그래서 그쵸. 제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없으세요? 토론회 때 에피소드는 방송 에피소드는 한 30년 하다 보니까 뭐 책으로 써도 될 정도고요. 예전에 이정희 후보랑 박근혜 후보랑 이렇게 문재인 후보랑 그때 이명박 후보였을 거죠. 그 전에 문재인 후보였나요? 문재인 후보였어요. 그때 이제 이정희 후보가 갑자기 사퇴했죠. 때 인터넷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해서 가장 이득 본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누가 했는데 거기 댓글에 수화통역사라고 저라고. 왜요? 왜? 이정희 후보가 말씀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화통역하는 게 힘들어 보였었나 봐요. 어려운 사람 빠져서 네, 그분이 빠져서 가장 이득 본 사람은 수화통역사인 저라고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인터넷에서 재밌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 아까 뭐 방송에서의 에피소드는 책으로 쓸 만큼이라고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KBS만의 특징인데 저 같은 경우 저만이 할 수 있는 실수인데 KBS가 1채널, 2채널 있잖아요. 모니터를 보고 하는데 뉴스할 때 1TV 뉴스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2TV가 나올 때가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잘못한 거네요. 구조에서 잘못 틀어져가지고 뉴스 시작할 때까지 몰랐다가 시작을 했는데 다른 방송이 나와서 뉴스를 하면서 다른 거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들리는 것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 인터뷰라든지 이런 자막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모니터를 항상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 통역을 하면서 수화 통역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케이스는 사람 이름 때문에 헷갈린 제가 실수하는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명인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KBS 송금한 기자님하고 이재민 기자님이라고 KBS의 기자? 네, 지금 현직 기자님 실명 다 얘기해도 돼요. 이재민, 송금한 기자 두 분인데 송금한 기자님이 리포팅하는 내용 중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화 사기를 해가지고 내용이 쭉 가다가 수화 통역을 제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기자가 송금을 했어. 돈을 사람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리포팅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보냈다고 그러죠? 송금한 기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끝나고 나서 당황한 적이 있어. 방금 그게
돈을 보내다. 돈을 보낸 송금한. 인터넷에서 이름으로 송금한을 하려면 한글처럼 자모음이 있습니다. 10억 5 이응 이렇게 해서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송금한 기자입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기자가 돈을 보냈습니다 한 적이 있고 또 이재민 기자님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홍수 났을 때 기자가 이재민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자가 한 게 아니라 이재민이 피해자가 가끔 인터뷰할 때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가 이재민이 그 리포팅을 했나 보다라고 이재민입니다.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통역하기 제일 어려운 유형의 사람도 있나요? 저 개인적인 건데요. 예. 정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왜요? 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각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듣는 시청자라든지 국민들이 계속 그걸 떠올리게 되니까 그걸 주어를 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주어를 빼고 예를 들어서 약간 애매하게 누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데 누가를 빼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지는 대명사를 많이 써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또 방송에서는 편집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앞뒤 내용을 모르고 뉴스를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랬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자막에다가는 괄호치고 설명해 주는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이번 그 3.1절 기념식 때 독립선언서를 각국 언어로 했잖아요. 수어도 들어가고. 맞아요. 근데 이게 자막을 쳐준다고 슈퍼 자막이라고 하는데 저희 그 방송에서 슈퍼가 들어가니까 해준다고 그래서 그럼 보고 할게 그러고 모니터를 보고 할게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모니터에. 왜요? 그러니까 러시아어에 막 외국어들이 나오니까 이 자막하시는 분이 못한 거예요. 다행히 그나마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3.1절 기념식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다행히 아는 파트가 이제 외국어로 나와서 어떻게 따라는 갔는데 그때도 당황스러웠죠. 땀 삘삘 흘리면서. 아이고. 그런데 우리 조성현 회장은 농인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걸 배우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 배우게 된 계기는 저도 사실은 군대 갔다 와서까지도 그때쯤만 해도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일반인들이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88 올림픽 계기로 80년대 초에 올림픽 유치할 때부터 이제 88 올림픽 패럴림픽 끝나면서 바로 패럴림픽을 하게끔 하기 시작한 게 그때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올림픽을 해야 되겠으니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제 인식 개선 사업들을 정부에서도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80년대 초부터 수화를 배우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었고 군대 갔다 와서 친구가 우연히 이제 수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한테 장난으로 배우다가 농인을 한번 같이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둘이 너무 재미나게 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요? 다음 기술을 바로 따라가서 배웠는데 그게 이제 지금 30년 동안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죠. 수어 통역 하시는 분 가운데 우리 조 회장님처럼 농인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농인인 분들이 많아요? 수화 통역사는 다 청인입니다. 저희가 청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들어야 하는 들어야 거니까. 듣고 통역을 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수어 통역사는 농인이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수화 통역사가 지금 한 1,8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수화 통역사 말고 이제 농 통역사라고 요즘에 또 있어요. 농 통역사는 이제 저희는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배운 수어를 가지고 듣고 통역하시는 통역사들이고요. 농통역사들은 또 생활 수화라든지 뭐 이런 수어를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인들 중에. 그분들의 하는 제스처 행동들을 그걸 보고 통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농인밖에 없어요. 별도로 또 있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그분들의 언어를 배워서 또 농통역사라고 하는 분들이 한 800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 농인이 몇 분 정도로? 통계청 통계상으로 한 30만 명 정도 자표가 있는데 그렇게 많군요. 등록 안 하신 분들이 반이니까 요즘은 좀 많이 늘었어요. 장애인 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다 보니까 장애인 등록률이 좀 늘긴 늘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많이 등록을 안 하셔서 저 통계상에 한 30만 명. 방송에 수어 통역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몇 년도부터라고요? 저보다 앞에 아까 말씀드린 1980년도 초에 88 올림픽 유치하면서부터 조금씩 정규 프로그램은 아니고 기념식이라든지 수화 배우는 코너 같은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방통법에 보면 5%
모든 채널의 5%.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5%를 의무화 시켜놨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 5%를 채우는 방송국이 없어요. KBS도 못 채워요? KBS만 유일하게 채우고 있어요. 하하. 그리고 대부분 뉴스나 이런 것만 하죠. 지금 그 지상파에서는 주로 지상파에서 뉴스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종편의 영화 채널, 바둑 채널, 낚시 채널, 하다못해 홈쇼핑 거기는 24시간 그것만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채널들이 딱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널들은 할 수 없이 그걸 해야 되죠. 하고. 영화 채널에서는 영화가 나오고. 근데 지상파나 이런 데서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제가 건의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알겠어요. 아직까지는 뉴스의 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송 말고도 정작 이 농인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 법안도 올려놨는데 20대 국회가 끝나버리니까 또 폐기될 것 같긴 한데 300인 이상 병동에 이제 수화통역사를 의무 배치하라 뭐 입법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없죠 지금 병원에. 없습니다. 없고 이제 일부 병원에서 이제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러니까 필담 외에는 안 방법이 없죠. 농인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필담 한글로 쓰는 것가 있고 구화 입모양 보시는 분이 있고 제가 사용하는 수화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담은 농인들한테 제2외국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진료받기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번 코로나 때도 저희도 건의도 많이 하고 문제를 제기도 많이 했었는데 선별진료소에 통역사를 세울 수가 아예 없었죠. 없었고 세워달라고 하기도 뭐했던 게 수화통역센터라고 전국에 한 200군데 수화통역센터에 통역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역사 가서 통역을 해줬다가 감염이 됐을 경우 지역센터 자체가 폐쇄를 되니까 영상 전화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예. 아직 병원에 또 지금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 수어 통역 있어야 되고 방송에서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 좀 확대해서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이든지 농인들이 같이 농인이 있는 가족들끼리만 있으면 가족 중에 농인 하나만 소외되거든요. 그렇죠. 농인들하고 농인 가족하고 농인하고 농인 가족하고 같이 저녁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온 국민에게 수어 통역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이쪽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발판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조성현 회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